네,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 미국과 이란의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이에 시장도 안정세를 빠르게 되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 전쟁에 있어서 복잡하고 가시적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유가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중동 전쟁은 무조건 국제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전쟁의 양상이라든지 강도, 그 여파에 대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 흐름이 지금 최근 흐름 보시더라도 70불을 다시 하회했죠. 60불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사실상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어제 이란이 미국의 카타르 기지를 공격을 했었죠. 다만 이 공격 자체가 사전에 통보를 했고 여러 가지 체면 유지용에 불과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라면 양국 모두가 결국에는 전쟁을 확산하는 것을 좀 꺼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쟁에 대해서 갈등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신호로 서로 협의가 되면서 완만하게 누그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전쟁이 생기면 채권 시장이 부진했던 이유 자체가 사실상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곧 재정 적자 이슈로 넘어가게 되겠죠. 미국이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쟁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게 과거 흐름상 베트남전이라든지 이라크, 아프리칸 전쟁이라든지 모두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재정 적자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 채권 시장의 흐름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어제와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충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아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채권 시장조차도 재정 지출 확대 우려가 상당히 되돌려지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가 아무래도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상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 속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갈등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리스크가 빠르게 소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안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야 국제유가가 한 100불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고 이 기간에 따라서 110불, 130불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지금 한 번도 역사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도 없었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타격을 받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실제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가능성이 물론 의회가 의결을 체결하긴 했으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죠. 따라서 유가 상승에 대한 압력만 높아졌지 실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최대 피해를 얻겠지만 그 외에 전반적인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부분이 가장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겠죠. 이런 흐름 가운데 전쟁 이슈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매크로 데이터가 아니고 미국의 상원 의원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가 언급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IORB, 지급준비금의 이자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을 폐지하자라는 제안을 한 내용을 갖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얘기 자체가 국내 뉴스에서는 언론이 보도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미국 주요 기사들에서는 간간히 계속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IRB 폐지가 단행되기는 어렵다. 그 이유 자체는 결국에는 이 IRB 지급준비율을 부과하는 이유 자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상원 의원이 테드 크루즈가 언급한 내용은 아무래도 은행들의 지급되는 이자, 결국 은행들의 특혜
화폐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폐지하자라는 제안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변화시켜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게 단행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 테드 크루즈가 제안을 했던 내용 자체가 연준이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을 IORB죠. 이 중단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10년간 2조 달러 정도의 연방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니까 상원에서조차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 상원 의원들에게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6월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라든지 은행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치를 반대하겠죠. 사실상 이런 제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도 일부 있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으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은행업계에서는 이 논리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자 지급을 허용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로 논리가 확대가 되면서 점차 은행 금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IORB가 없게 되면 유동성이 풀렸을 때 한마디로 물가 상승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따라와 주지 않겠죠. 연준이 기준금리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실제 갖고 있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보면 시장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낮은 금리로 계속해서 대출이 확대되는 신용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연준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통화량이 확대가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IRB 제도가 갖고 있는 이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원 의원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 IRB 제도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준이 즉 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모든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돈을 찍어서 풀었죠. 그 돈을 많이 풀게 되면 화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또 걷어들이는 이 순환을 매개적으로 계속 반복했던 게 과거 패턴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이 IRB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특혜를 줘야 되는 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화폐 발행이 많아지고 이를 뒤처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폐를 찍어야 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지속될 수 있냐라는 의문표를 던졌다. 누가? 지금 테드 크루즈가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화폐 시스템의 허점을 노리고 발달을 한 게 결국 비트코인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이라든지 결국엔 이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일련의 논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시작은 과연 거대 은행들에게 특혜를 줘가면서 재정 적자를 확대해야 되는 이 IORB 제도를 꾸준히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시작을 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논리가 점차 확대가 돼서 달러 지위라든지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은 지급 준비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규제를 해가지고 지급준비금을 보관하게 하지만 미국은 준비율 자체는 없어요. 대신에 IORB, 지준 불이율을 통해서 이자를 높게 쳐주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시장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쳐주면서 은행들이 시중에 너무 많이 찍혀있는 돈을 연준이 끌어당기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IORB입니다. 만약 지금 IORB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예전 영상, 유동성 영상 몇 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오늘 최근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고 말씀드렸다시피 테드 크루즈가 제안을 한 IORB 폐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폐지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산적해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봐야 되고
뭐 이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경제학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은행 시스템, 기존의 보수적인 은행 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유동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작은 거대 은행들에 대한 혜택에 대한 폐지다라고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이 뭐 그런 주장했다면 10년간 2조 달러 정도까지 절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사실 그 내막까지 깊게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궁극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지급준비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실제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만한 제도가 이 IRB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안은 사실상 다른 대안이 있는 제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보시면서 뭐 이런 흐름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허점들을 노려서 비트코인을 이제 옹호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위기 때마다 풀어냈던 막대한 화폐 발행량을 다시 뒷수습하기 위해서 화폐를 또 찍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QE가 되겠죠. 양적 완화가 되는데 사실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또 양적 완화가 되고 그게 원인이자 또 해결책이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적 완화가 되겠고 이 양적 완화 자체가 또 스스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상황에 꼬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구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시점이 지금 당장에 나타나야 될 부분이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한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